안녕하세요. 틈이 날 때마다 핸드폰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분들의 사연에 울고 웃는 애청자입니다. 때로는 가슴이 뻥 뚫리는 사연에 통쾌함도 느끼고 또 어떨 때는 감동스러운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렇게 귀동냥만 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왔는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까 싶어서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봅니다. 하지만 막상 속 이야기를 들춰내려니까 나부끄럽기도 하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먹먹해지기도 하네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누워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날은 큰 결심을 하고 어렵게 꺼내는 이야기니까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전화를 드릴 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전 후자 쪽이에요. 제 친정 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제가 결혼을 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요. 지금은 절 아껴주었던 시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버이날 꽃을 드릴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참 속이 상하네요. 저도 지금 9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애달프고 절절하기 마련이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시는 부모님,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게 부모님의 은혜 아닐까요? 제가 특별히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시작할 이야기가 바로 부모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전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어요. 축산물 유통 사업을 하고 있던 남편의 첫인상은 진짜 소도 때려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우락부락한 인상이었어요.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말을 듣고 소개팅 자리에 나왔는데 이런 산적 같은 사람이 해벌쭉 웃고 있으니까 제가 당연히 기가 막혔죠. 겉으론 겨우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속으론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준 친구년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네요. 그런데 쭉 참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사람 은근 매력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말하는 것도 진중하고 생각과 행동도 참 듬직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 첫 만남보다 두 번째 만남이 더 좋았고 세 번째 만남은 그보다 훨씬 더 좋았죠. 비호감이었던 남자가 호감이 되고 서로 사랑이 싹틔우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전 그 남자와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한 바로 그 해에 예쁜 남자아이도 낳았습니다. 남편은 세 남매 중에 둘째였는데요. 위로는 형이 있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아직 미혼인 아주버니는 세차장 사업을 하고 있었고 아가씨는 작은 네일 아트숍을 운영했죠. 저희 남편도 축산물 유통 사업을 하고 있었으니 결국 삼남매 모두 사업가인 셈이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번화가에 위치한 3층짜리 주차장을 운영하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집안은 모두 사업가 집안인 셈이었죠. 아, 시아버지만 빼고 말입니다. 시아버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였어요. 남편의 말로는 손대는 것마다 망해먹기 일쑤고 가는 직장마다 쫓겨나기 바빴다네요. 그런 탓인지 어느 순간부터 가장 노릇은 아버지 대신 어머님이 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지금껏 좋아하는 바둑과 낚시에만 집중하며 한량 같은 인생을 살았다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자식들과 아내에겐 크게 모나게 구는 구석 없이 잘 대했다는 점이었죠. 보통 한량기가 있는 남자들은 술과 함께 남봉꾼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은데 시아버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신 모양이었어요. 그저 가장의 의무인 경제활동을 거부하시고 이를 돈을 잘 버는 아내와 자식에게 맡겨버린 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시아버님일지도 모르겠네요. 가끔 남편이 회상하는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의 고생이 말도 못하게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먹여 살려야 할 자식들은 셋이나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은 방황만 하니까 답이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생존을 위해서 시장에서 생선을 팔기도 하고 식당에서 일도 했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온갖 허드렛 일을 전전하다 우연찮게 한밭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대요. 당시 한밭집 주인은 성실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한밭집을 직접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이를 기회로 여긴 시어머니는 있는 돈 없는 돈을 전부 끌고 모아서 한밭집을 인수했다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잠을 줄여가며 식당을 운영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돈을 모았다네요.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무조건 부동산을 사셨답니다. 그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신 거였죠. 그런 어머니의 해안은 딱 맞아 떨어졌고, 남편의 집안은 지독한 가난을 털고 차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그간 어머님이 견뎌온 고난을 어떻게 전부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 또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독하게 살았던 어머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지혜와 노력 때문에 이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니 정말 대단한 거죠. 시어머니는 지금 운영하고 계신 주차장 건물과 작은 꼬마 빌딩을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외곽 지역에는 몇 채의 부동산도 갖고 계시고요. 아주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 능력 있는 시어머님 덕분에 번듯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남편의 형제 남매들 사이는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온 식구들이 시댁에 모이면 꼭 크고 작은 싸움이 일곤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가도 몇 마디를 나누다 보면 금세 말다툼으로 이어지죠. 정숙이 넌 네일아트 사업은 어때? 그거 돈이나 되긴 하냐? 뭐? 큰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주차장에서 빌붙어서 세차장하는 오빠가 할 말 아닌 것 같은데? 이 기집애가 말 뽐새하고는 목이 그렇게 뻣뻣해가지고 어디 남 손발톱이나 다듬을 수 있겠냐? 아씨 정말? 아주버님과 아가씨가 붙는 와중에 눈치 없는 남편이 어김없이 끼어듭니다. 아이고 정말 남의 차 닦아주는 형이나 남 손 또 깎아주는 정숙이나 똑같은 사람끼리 왜 싸우고 야단이야? 뭐? 야, 넌 소대가리 자르면서 사니까 그렇게 좋으냐? 내가 소대가리 왜 잘라? 난 도축이 아니고 유통인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긴. 뭐? 떠들어? 너 형한테 떠들어? 으이구 형 대접은 그렇게 받고 싶으세요? 형이 뭐 형 같아야지 형 대접을 해주지. 이 새끼가 정말? 형제들이 싸움이 붙었는데 시부모님들은 강 건너 불구경 보듯 하고 저와 형님이 겨우 뜯어말리면 잠깐 잠잠해졌다가 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건 뭐 형제 사이가 아니라 원수 사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남편에게 대체 왜 이렇게 형제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 어렸을 적엔 둘도 없이 돈독했는데 서로 사업을 하면서부터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9살 난 우리 아들이 그런 아빠를 보곤 충고를 합니다. 아빠는 나보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라며. 그런데 아빠는 큰아빠랑 고모랑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데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자식인 내가 친구들이랑 싸우고 다니면 좋겠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맨날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으시겠냐고. 아들이 딱 부러지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아들의 일침에 머리를 극적이지만 틀린 말이 아니니까 할 말이 없겠죠. 그렇다 해도 아주버님과 아가씨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건 남편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서로 이해하고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요, 관계가 개선되기는커녕 일이 더 심각해져 버릴 만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건 네일아트 숍을 운영하고 있는 아가씨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리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어요. 아가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숍의 인테리어를 다시 하겠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1억을 가져간 것이었어요. 명목은 빌려간다는 것이었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일이었어요. 우연찮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선 벌컥 열을 냅니다. 형, 정수기가 엄마한테 1억 가져갔다며? 그거 알고 있었어?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주버님의 격앙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들려왔어요. 뭐? 정수기가 1억을? 왜? 아, 걔가 글쎄 가게 인테리어 하겠다고 엄마한테 1억을 가져갔다잖아. 형, 걔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런 걸 의논도 없이 지 마음대로 가져가? 그리고 가게 오픈한 지 3년도 안 됐으면서 인테리어는 무슨 인테리어야? 안 그래, 형? 아유, 엄마는 왜 자꾸 정수기한테 돈을 주는 건데? 가만히 있어봐. 안 되겠다. 내가 정수기 보고 오라고 할 테니까 너도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와. 알았어. 남편이 씩씩거리며 겉옷을 입었어요. 전 불안한 마음에 그런 남편을 말렸죠. 아니, 왜 또 집안 시끄럽게 아가씨를 잡으려고 그래? 어머니가 빌려줄만 하니까 빌려주셨겠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돈 1억이 누구 애 이름이야? 위로 오빠가 둘씩이나 있는데 지가 그걸 무시하고 돈을 날름 빼먹어? 그건 아니지. 얼굴이 상규된 남편이 후다닥 집을 나서는데 한숨이 푹 하고 나오더군요. 남편과 아주버님의 등살에 애먼 시어머니가 곤란해질 것 같아 걱정이었어요. 전 남편을 뒤따라 시댁으로 따라 나섰죠. 남편은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따져 묻더군요. 아니 엄마, 왜 정수기한테 1억이나 해주셨어요? 걔한테 왜 자꾸 퍼주시는 거예요? 그건 또 누구한테 들었니? 정수기 걔가 그러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대체 왜 그랬냐고요? 내가 너희들 사업 자금 다 대줬잖니. 그런데 정수기는 겨우 6병짜리 가게 하나 열어줬어. 1억 더해줘도 너랑 네 형 자금 대준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쳐. 그러니까 셈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건 정수기 걔가 선택한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그럼 그게 못마땅해서 돈을 더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어머니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순간 아가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엄마한테 돈 빌려갔다고 이 야단들이 난 거야? 정말 오빠들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입을 잔뜩 내고 있던 아주버님이 벌컥 역정을 냅니다. 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 이 정도 하는 거야. 둘이었으면 내가 말로만 할 것 같아? 뭐? 말로 안 하면 그럼 뭐 주먹질이라도 하시게? 잘난 오빠들 때문에 내가 미친다 미쳐. 형제들의 난장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것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난처해진 시어머니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그 와중에도 식탁에 앉아있는 시아버지는 간식을 드시면서 자식들의 다툼을 재미난 듯 구경하더군요. 참 우스운 상황이죠. 돈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돈이 많아도 문제네요. 이 사태를 진정시킬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을 진정시키고 눈물을 찍는 아가씨를 되돌려 보냈죠. 그리고 주름이 깊어진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속 많이 상하시죠? 아유, 저희가 죄송해요. 태연 아빠가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아무튼 마음 푸세요. 네? 아니다. 나 때문에 형제지간끼리 저렇게 다툼만 생기니 나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구나. 아무튼 태연 엄마 네가 고생이 많다. 어쩌면 좋을까요? 아들, 딸, 자식들이 효도는커녕 욕심 때문에 매일같이 살풀이를 벌이니까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당최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돈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아가씨 사건이 채 마무리가 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주버님이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 주차장 부지 바로 옆에서 스팀 손세차 매장을 운영하던 아주버님이 어머니에게 돈을 해간 것이 또 불거져 버린 거였죠. 이번엔 아가씨가 씩씩거리며 저희 집에 찾아와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더군요. 오빠, 겉봐. 내가 뭘 했어. 큰오빠가 하는 짓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라니까. 큰오빠가 대출금 갚는다면서 엄마한테 2억이나 뜯어갔다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나만 빼고 형 동생이 아주 난리네 난리야. 형은 또 왜 가만히 있다가 저러는 거야? 난 엄마한테 1억만 빌린 건데 큰오빠는 2억이나 가져갔다고. 내가 돈 빌려가니까 질투나서 저러는 거라니까? 이번엔 아가씨와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피워댑니다. 형, 엄마한테 2억 가져갔어? 가져가긴 뭘 가져가. 대출금 갚으려고 빌린 거지.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야. 형은 또 왜 그러는 건데? 정수기가 돈 가져갔다고 형까지 그러는 거야? 왜들이래 정말? 임마, 요새 대출이자가 얼마나 비싼 줄이나 알아? 좀 아껴보겠다고 엄마한테 좀 빌린 거랑 인테리어 한다고 헛지랄 하는 거랑 똑같냐? 내 눈엔 형이나 정숙이나 다 똑같아 보여. 하여간 이제 엄마한테 돈 뜯어간 두 사람 다 가만히 있어. 이제 딱 내 차례니까.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 으름장을 놓는 남편이 시댁으로 가야겠다는 겁니다. 전 그런 남편을 뜯어 말렸죠. 당신 왜 이래?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또 하려고? 못 들었어? 형도 엄마한테 돈 받아갔다잖아. 그럼 나는 등신처럼 손가락 빨고 있니? 나도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니가 재산 나눠주시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돈을 달라고 한다 그래. 아주버님이랑 아가씨가 그랬다고 자기도 똑같이 억지 써서 돈을 받아내게? 그럼 당연하지. 주려면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주시는 게 맞지. 아무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 억지를 부리는 남편을 말려봤지만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쓸 데가 있으니 돈 좀 빌려달라고 생떼를 썼나 보더군요. 결국 며칠 뒤 남편은 엄마한테 2억 받았다면서 해벌쭉 웃습니다. 이게 정말 웃을 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자식들 장단에 아무 말 없이 다 맞춰줬습니다. 솔직히 저 같았으면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자식들 안 보고 살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모아둔 재산이 있다지만 그렇다고 재벌 수준은 아니었어요. 인건비 아낀다면서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서 보내는 것만 봐도 어머님은 근면성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으셨거든요. 남편은 한량이고 자식들은 늑대 새끼처럼 엄마 돈을 뜯으려고만 하니 그런 시어머니의 인생이 참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자식들이 뭐가 좋다고 저렇게 내어주시기만 하는 걸까요? 아무리 제 남편이지만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해봐도 남편의 입에선 정 떨어지는 말만 쏟아집니다. 괜찮아. 우리 엄마 돈 많아. 어차피 가실 때 전부 다 우리한테 주고 가실 건데 그때 주나 지금 주나 아무렴 어때?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꼭 어머님 가실 때만 기다리는 사람 같다? 누가 그렇대? 당연히 효도는 해야지. 언젠가는 그렇다는 말이지. 당신도 알잖아. 다음 달에 엄마 칠순잔치 하는 거 내가 다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는 거 말이야. 내가 엄마를 얼마나 아끼는데. 칠순잔치라고 해봤자 그냥 식구끼리 모여 식사 정도만 하기로 한 건데 남편은 그깟 레스토랑 좀 알아보는 걸 가지고 저렇게 생색을 내더군요. 정말 아주 효자났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칠순생신이니까 그날만큼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전 이것저것 준비를 좀 했어요. 당연히 두둑한 용돈은 물론이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들이 모자랑 적당히 들고 다니실 만한 백 하나를 샀죠. 남편은 엄마는 명품백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괜한 짓 했다며 눈총을 쏘았지만 그건 지 생각이죠. 명품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님께 죄송스러운 게 하도 많아서 저도 무리를 좀 했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해했죠. 그런데 이 명품백이 사다를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생신이어서 그런지 자식들이 다투진 않더군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표정도 좋았고요. 시아버님도 평생 건네본 적 없는 꽃다발을 시어머니에게 안겼죠. 정말 오랜만에 화목한 분위기가 넘쳐 흘렀어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남편이 계산서를 아주버님께 내밀더군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뱁새 눈으로 남편을 쳐다봅니다. 이게 뭐냐? 뭐긴 계산서잖아. 그러니까 계산서를 왜 날 주냐고. 이거 나눠서 내기로 했잖아. 그러려고 했는데 형도 봤잖아. 나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백도 선물했어. 명품 백 말이야. 그게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그러니까 식사 정도는 장남이 좀 하자. 뭐?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나는 뭐 엄마한테 용돈 안 드렸냐? 그리고 누가 너 보고 명품백 하라고 했어? 식사값은 형제들이 나눠서 내기로 결정했으면 결정한 대로 하는 거지. 아유 참나. 엄마 용돈 얼마나 넣었는데 10만 원? 20만 원? 이 자식이 누굴 무시하나. 30만 원 드렸다 왜? 아이고 잘나 잘났다 잘났어. 알았어. 식사값이 120만 원 나왔으니까 40만 원씩 셋이 나누는 걸로 해. 됐지? 당연한 걸 가지고 생색내기는. 아주버님과 남편이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던 아가씨가 또 딴죽을 걸었어요. 난 동의할 수 없어. 당연히 오빠들이 돈을 더 내야지. 내가 왜 40만 원씩이나 해? 뭐라고? 넌 또 왜 그러는데? 오빠들은 언니들이랑 같이 와서 밥 먹었잖아. 난 혼자 왔는데 왜 똑같이 돈을 나누냐고. 입 하나씩 더 달고 온 집들이 50만 원씩 내요. 난 20만 원 낼 테니까. 이건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엄마 칠순이니까 자식들이 대접해드리자는 취지니까 자식들이 똑같이 내야 맞지. 에이, 몰라. 난 40만 원 못 내. 그냥 잘 나가는 오빠들이 더 내라니까.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갔어요. 사람들이 힐끔힐끔 우리 쪽에다 시선을 던집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됐다. 금방 내가 계산했으니까 그만들 싸우고 어서 가자. 네? 아유, 엄마가 그걸 왜 계산해요?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됐다고. 다 같이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뭘, 사람들이 쳐다본다. 어서 나가자.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엄마의 칠순도 망치는 자식들이었죠. 저는 남편과 형제들의 막장 행보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자식들의 태도에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오랫동안 그런 모습을 봐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형제들의 난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칠순이 끝나고 서너 달이나 지났을까요? 기원에 들르던 시아버지가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치셨고 그 뒤로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시아버님의 갑작스런 사고에 급히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을 땐 남편이라지만 아내 입장에선 남편 떠나는 길이 착잡할 수밖에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생각이 많으신 듯 장례 내내 멍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발인을 앞둔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시어머니에게 아주버님이 은근슬쩍 말을 건네더군요. 엄마, 근데 말이야.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제 재산은 어떡할 거야? 그러자 남편과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주버님에게 물었습니다. 형, 갑자기 재산을 왜 물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말든 재산은 어차피 엄마 명의로 돼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일 같은 건 미리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 예민한 일?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이제 엄마 혼자 계시니까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 형제들이 재산을 나눠야 하잖아. 그런데 엄마가 건물이랑 토지랑 주차장 뭐 이런 부동산들이 많아서 분할하기가 되게 복잡해요. 엄마 계실 때 미리미리 의논을 해서 상속을 좀 해두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할 일이 없잖냐. 이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그러니까 아주버님 말은 어머니가 아버님처럼 갑자기 세상 뜰 수도 있으니 미리 재산을 상속해 달라는 거였죠.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개차반 같은 자식이라지만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린가요?
그것도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를 하려는데 글쎄 남편과 아가씨가 맞는 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형이 아주 바른 말을 했네. 맞아. 나도 친구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제들끼리 재산 분할이 꽤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미리 상속을 받아두면 형제들끼리 싸울 일도 없고 복잡할 일도 없겠네. 작은 오빠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내가 아는 언니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언니 남동생이랑 재산 분할 때문에 속을 엄청 끓였잖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지들끼리 아주 신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만 응시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며 그만하라고 신호를 하는데도 그들은 말이 나온 김에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다며 어머님을 재촉했어요. 엄마, 이런 거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할 일이 아니야. 어차피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재산을 모은 거잖아. 그 재산 애들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나눌 수 있도록 엄마가 미리미리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눈치 없는 남편이 결국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공허한 눈으로 모두를 쭉 훑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떼시더라고요. 그래, 때 되면 내가 너희들 싸우지 않게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역시 우리 엄만 열린 사람이라니까. 어머님의 한마디에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던 그들 모두 하하호호 웃었습니다. 그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며느리인 제가 봐도 너무하다 싶은데 자식들이 왜 저러는지 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의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아가씨까지 머리를 맞대고는 아주 작당을 하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아들, 딸들이 아니라 뭘 훔치기 위해 일을 꾸미는 범죄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빌딩은 어떻게 할래? 내 이름으로 할까? 형은 믿기가 힘들고 차라리 내 이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뭘 나를 믿기가 힘들다는 거야? 내가 그 빌딩을 혼자 꿀꺽 먹을 것 같다는 거야?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대충 알아들어. 일단 이렇게 하자. 빌딩처럼 큰 건 그냥 공동 명의로 해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팔아치워서 똑같이 나누든가. 그런데 엄마가 미리 상속을 해주시려나? 엄마는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잖아. 이번에도 당연히 해주실 거야. 그렇지? 만약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인생이 참 허무할 것 같았어요. 그 고생고생해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놨는데 그런 자식들이 엄마를 물주로만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차라리 크게 돈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시아버님이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의 유일한 기쁨이라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아닐까요? 아주버님 댁엔 자식이 없었으니 시어머님에겐 제 아들이 유일한 손자였죠. 평소에도 아들은 할머니를 엄청 따랐고 애교도 많이 부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이게 얼마만이냐? 할머니, 왜 날 강아지라고 불러요? 난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인데. 어? 아유, 그게 아니고 우리 손자가 강아지처럼 너무 예뻐서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할머니를 강아지라고 불러야겠다. 나도 할머니가 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어? 아이고, 우리 새끼. 어쩜 이렇게 예쁜 말만 골라서 하누. 시어머니는 손자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하루 종일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죠. 할머니, 스마트폰 할 줄 알아? 스마트? 그게 뭔데? 전화기 말이야, 전화기. 아, 전화기? 그게 뭔진 할미도 알지.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 할머니.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전부 가르쳐 줄게. 시어머니와 우리 아들은 정말 둘도 없이 각별한 사이였어요. 엄마인 제가 살짝 질투가 날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었어요.
자식 복이 없다면 손주 복이라도 있으면 좋죠 뭐. 전 최대한 자주 아들을 데리고 시어머니 댁에 가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의 유일한 기쁨을 자주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작은 기쁨조차 길게 누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아가씨는 시아버지 장례 이후에도 따로 며칠씩 만나가면서 재산 분할에 몰두했어요. 그들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어머니께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일을 보던 시어머님은 그 좁아터진 공간에서 쓸쓸히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채 한 달도 안 돼서 생긴 일이었어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담배는 물론 술도 한 방울도 드시지 않던 분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병환으로 세상을 등진 셈이었죠. 정말 안타깝고 침통한 일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버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이렇게 어머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었어요. 갑작스럽게 할머니를 잃은 아들 녀석은 하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채 할머니 영정사진 아래서 잠이 들어있더군요. 조문객이 거의 다녀가고 한산해진 저녁밤,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시어머니 사진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고요. 남편이 긴 한숨과 함께 한마디를 하더군요. 에휴,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갈 줄 정말 몰랐다. 내가 뭐라고 했어? 사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그러게, 형 말처럼 우리가 미리 재산 분할 협의를 해둔 게 잘한 건가? 엄마 돌아가기 전에 미리 상속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되면 엄마 재산이 우리에게 모두 자동 상속이 된 거거든. 엄마 재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니까 우리가 나누기로 한 대로 각자 등기를 하면 돼. 법무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일단 너희들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그러자 아가씨가 뾰로통하게 입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근데 큰오빠, 나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협의했던 재산 분배를 좀 다시 해야 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좀 손해인 것 같은데. 뭐? 네가 뭐가 손해야? 이미 다 공평하게 나눈 건데. 큰오빠랑 작은오빠가 갖기로 한 아파트는 그래도 서울이랑 가까운 곳이잖아. 그런데 내 건 지방 쪽이니까 집값이 잘 안 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너한테 두 채 준 거잖아. 그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또 야단이니? 그땐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서 그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암튼 난 재산 분할을 다시 했으면 해. 부스러기 두 채 주고는 생색내지 말고 제대로 된 걸 나한테도 달란 말이야. 얘가 정말 일도 복잡하게 만드네. 아가씨가 불평을 갖자 오빠들이 썽을 냅니다. 그렇다고 욕심이라면 어디 가서도 밀리지 않는 아가씨가 순순히 꼬리를 내릴 리가 없었죠. 그런 오빠들한테 쌍심지를 켜고 삿대질을 해댔어요. 그러자 남편과 아주버님이 더욱 화를 냅니다. 목소리가 높아져서 고성이 오갔고요. 저와 형님이 흥분한 남편들을 뜯어 말려보지만 돈독이 오른 그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대체 이 형제들은 답이 없어도 너무 없더군요. 시아버지 장례식에서도 재산 얘기에 혈안이 되더니만 이제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선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죠. 하도 소란을 피우니까 옆 빈소에 있던 사람들이 구경까지 나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강아지, 내 말 잘 들리니? 그건 분명히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님의 영정사진 쪽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영정사진 쪽으로 시선을 던졌죠. 그 목소리에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모두 동작을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잠에서 깬 우리 아들에게 집중돼 있었어요. 아들의 한 손에는 시어머니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자기 핸드폰을 열어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로 그 핸드폰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혁아, 그게 뭐니? 네 핸드폰으로 할머니를 찍어둔 거야? 어, 내가 지난번에 할머니를 동영상으로 찍었어. 할머니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려고. 아, 그랬어. 아들의 말에 순간 분위기가 침울해지더군요. 금방까지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싸우던 형제들도 입을 다문 채 호공만 응시했어요. 아, 맞다. 할머니가 동영상 찍으면서 영상 편지도 남겨뒀어. 뭐? 영상 편지? 어머님이 아들의 핸드폰에 영상 편지를 찍어두었다는 말에 모두들 눈빛을 반짝이며 모여들더군요.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동영상을 재생시켰어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볼륨도 크게 키우고 말이죠. 시어머님은 영상을 찍는다는 것이 생소했는지 조금은 어색한 표정을 짓고 계셨고요. 하지만 이내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했죠. 귀한 내 새끼들, 엄마 모습 잘 보이니? 시어머님의 음성과 모습이 흘러나오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우리 귀한 손주 덕분에 이렇게 내가 편지를 남길 수 있게 됐구나. 엄마가 너희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기는 편지니까 부디 귀 기울여서 잘 듣길 바란다. 그 순간 아주버님도 남편도 그리고 시누이도 훌쩍거리며 눈물을 훔치더군요. 하지만 영상 속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너희 셋을 키우면서 고생도 무척 많이 했지만 너희들은 하나같이 내게 큰 기쁨이었단다.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을 꼽으라면 너희들을 만나고 잘 키운 거 아닐까. 없는 살림이었지만 너희들이 재롱을 피우고 커가는 모습을 기쁨 삼아 내 열심히 살았지. 시어머니는 입가에 미소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옛 기억을 더듬으며 행복한 추억에 빠지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주버님을 불렀어요. 첫째야, 넌 무척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어. 어렸을 적에도 자기 동생들 돌봐준답시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돌아다녔지. 어쩌다 맛있는 게 생기면 제 입보다 동생들 입에 넣어주는 걸 더 좋아하던 아이였단다. 겉으론 좀 투박해 보여도 누구보다 동생들을 아끼는 첫째라는 걸 이 엄마는 잘 알고 있단다. 엄마가 없어도 네가 동생들을 잘 돌봐줄 거라는 거 엄마는 잘 안다. 그러자 아주버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편과 시누이도 그런 아주버님을 흘끔 보며 숙연해집니다. 영상 속 시어머니는 이내 제 남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둘째야, 위로는 형 눈치 보고 아래로는 여동생 챙기느라 고생 많았지. 원래 중간에 낀 둘째가 이래저래 가장 고달픈 법인데 넌 군소리 없이 잘 해내주었지. 큰형이 군대 갔을 때 형 필요한 거 보내주겠다고 아르바이트 한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구나. 막내가 준비물을 못 샀다고 입이 퉁퉁 불어있을 땐 한 푼, 두 푼 모은 저금통을 열어서 네 동생한테 쥐어준 적도 있었잖아. 시어머니의 칭찬에 남편이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연신 코를 풀더라고요. 영상 속에선 시누이를 부르는 목소리도 곧 흘러나왔어요. 막내야, 네가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이 엄마는 너에게 너무 미안했어. 네가 튼튼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몸에 좋다는 건 어떻게 구해서든 먹었지. 그 때문에 너 쑥쑥 커가며 건강해졌단다. 그래서였을까? 누구보다도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애교 많은 막내딸이었지. 만약 막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너무 우울했을 것 같구나. 나에게 항상 기쁨을 주어서 정말 고맙다. 감정을 참지 못한 시누이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꺽꺽 통곡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셨어요. 우리 손주 덕분에 너희들한테 속말을 남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혹시 나중에라도 내가 죽고 없으면 지금 이 말을 유언 삼아 가슴에 새기거라. 이제 인생 살 만큼 산 나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단다. 그저 너희 세 사람이 죽는 날까지 서로를 의지하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이 엄마 소원이니까 꼭 잘 들어줄 수 있지? 그럼 이만 줄이마. 그렇게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전 문득 시어머니가 재산 때문에 다툼을 벌이던 형제들을 타이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님의 메시지에 모두 할 말을 잃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생각이 많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던 아가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옛날에 엄마가 가게에서 얻은 소세지 하나 주면 큰오빠가 자로재서 똑같이 나눠줬는데 그랬던 우리가 욕심부리면서 다투니까 진짜 엄마가 우리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닐까? 아가씨의 그 말에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더군요. 남편도 생각이 많아졌는지 눈가가 촉촉해졌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어요. 그러면서 꺼이꺼이 통곡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너무했죠?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동생들 잘 챙기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부디 편안하게 계세요. 네? 아주버님이 울음을 터뜨리자 남편도 아가씨도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어요. 저 역시 시어머님의 애틋한 마음에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 말았네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난 후 모두 시댁으로 모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끼니를 잘 챙기지 못했기에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할 요량이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대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나왔는데요. 법률사무소요? 네, 여기 사시는 이승덕 고객님 공증유언장 작성을 맡은 변호사입니다. 자제분들 되시죠? 몇 가지 전달해드릴 사항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이승덕이라면 저희 시어머니 이름입니다. 어머님이 유언장까지 남긴 모양이었어요. 언제 이런 준비까지 해두신 걸까요? 하지만 유언장 내용은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그건 시어머니 모든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식들에겐 이미 많은 재산을 주었다면서 이제 남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었죠. 변호사님이 그 밖에도 이런저런 당부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모두들 낙담할 만합니다. 시어머님의 재산은 대출을 제외해도 30억 원은 훌쩍 넘을 거니까요. 그걸 전부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신다고 하니 자식들이 크게 실망할 법했죠. 하지만 삼남매 모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뜻이 그렇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길길이 날뛰며 소송이니 무효니 하며 난리를 피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변호사 말이 끝나자 아주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모두들 어머님 뜻에 동의하지? 다들 어머님 덕분에 먹고 살만하니까 이건 어머니 뜻대로 하자. 아주버님의 말에 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이 생소한 광경에 내심 놀라고 있었죠. 정말 우리 아들을 통해 전해진 시어머님의 영상 메시지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삼남매들이 싸우는 일은 좀처럼 없었고요. 명절 때도 모두 아주버님 댁에 모여 훈훈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시부모님 제사 때도 꼬박꼬박 모여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었죠. 정말 예전과는 180도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전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영상 찍으면서 나한테 그랬어. 가난했던 옛날에는 형제들이 서로서로 잘 돌봐주었는데 돈이 많은 지금은 훨씬 더 자주 싸워서 속상하다고. 할머니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게 너무너무 싫대. 전 아들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표현은 하지 않으셨지만 자식들의 불화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그 전에 자식들에게 내줄 수 있는 부분은 군소리 없이 내주신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참 씁쓸해지더군요. 하지만 어쨌든 다행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머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었으니까요. 이제 형제들끼리 싸우기는커녕 서로 챙기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사연을 쓰다 보니까 돌아가신 시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정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